만약에 초3부터 그냥 정말 아주 쉬운 거 계산을 이렇게 해서 중3 전에 수능 영어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까지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시키는 학원을 저는 비추합니다. 애들이 질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한계를 어떻게 외우게 해야 돼요? 가장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남는 거는 이게 기억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조차도 네. 정말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영어 실력과 아이의 영어 실력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는 단 한 명도 내 자식 가르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자녀교육에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가른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초등 고학년 최우선 영단어 인력의 권태영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교집합 스튜디오에서 교육에 관한 주제로 전국에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있는 권태영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등 영어에 있어서 정말 학부모님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됐을까요? 특히 고학년이 되면 많이 흔들리세요. 아이가 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영어 자체가 흔들려서 사실 쉬지 말아야 되는 게 영어거든요. 근데 이제 쉬게 됩니다. 그러니까 쉰다라는 게 아예 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던 아이들인데 갑자기 주 2회가 되고, 왜냐면 네. 보통 학원 스케줄에 맞추다 보면 네. 아이들 학원 과제도 뭐 딱 몰아서 하다 보니까 네. 일단 중간에 쉬는 텀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네. 지금 이제 초3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마다 실력의 갭이 워낙 큰데 꾸준히 잘 해왔던 아이들은 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준비가 미흡했던 아이들이 초3 때 영포자가 생긴다면 이거 정말 슬픈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제 설문조사에 네. 따르면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봤죠. 영어가 가장 어렵다 라고 느낀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려 3위가 초3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격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뭐 조금 하고 왔다고 하는데 옆에 애들은 술술술술 따라 읽고 잘 듣고 하면 나는 뭐지? 사실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초2 학부모님들이시라면 지금 초3 교과서를 대비를 해야 돼. 좀 천천히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이시라도 이 시기에는 초3의 충격을 좀 대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지금 3학년, 뭐 그 이상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은 가장 리딩에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네. 근데 이 리딩이 사실 말이 쉽지가 않죠. 대부분의 자녀교육서 영어와 관련된 걸 보면 대부분 되게 잘하는 아이들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대부분 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걸 잘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솔루션이 별로 없어요. 그럼 리딩을 뭘 해야 되는가? 근데 교과서만 보기에는 교과서는 사실 너무 쉬운 교재란 말이죠. 열심히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물론 제일 좋은 교재이긴 하지만 얘만 가지고는 충분한 노출과 학습이 될 수는 없죠. 네. 이제 리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리딩이 원활하지 않은 게 상당히 많아요. 세 번째가 이제 어휘의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시중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리딩만 잘하면 어휘는 해결이 된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읽으면 들어오겠지. 자, 이제 이게 모범 답안은 맞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면 이거의 전제가 1년에 영어 원서 책을 수백 권 내지 1000권을 읽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 읽으면 분명한 습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읽는다면. 근데 과연 정말 그 정도까지 영어를 잘 읽고 많이 읽는 아이가 과연 몇 %나 될까? 그렇게 극상위권, 정말 열심히 잘하거나 언어적 감각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열혈 어머니, 부모님 밑에서 뭔가 잘 이렇게 환경이 조성이 된 그런 케이스 아주 극소수를 빼놓고는 대부분 그렇게 하질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솔루션 아무도 얘기를 해주진 않죠. 그러면 영어 리딩을 안 한 아이들한테는 이제 기회가 없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리터니 아이들조차도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아직 안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
외국어로서의 이 언어는 우리 모국어도 사실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진짜. 예. 그래서 이건 약간 좀 일부분은 대다수에 해당되지 않는 환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휘를 어느 정도는 챙겨주는 게 오히려 리딩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실 픽션만 읽는 아이들이 비문학 소재의 어휘까지 정복이 될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가 다른데 같은 어휘를 쓰진 않거든요. 훨씬 더 비문학으로 가면 훨씬 더 딱딱하고 개념적인. 그렇죠. 추상어휘라고 제가 말씀드린 추상어휘가 핵심인데 지금 초등 고학년 아이들부터 고등학교 수능 때까지 사실 그 이후로 평생을 따라다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영단어와 관련해서는 추상어휘가 어려움이 제일 커요. 왜냐면 애플 뭐 이런 것들이야 사고가 눈에 보이고 네, 손으로 맞아요. 만질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명확해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인핸스 같은 추상어휘라는 거는 정말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래서 사실 그 평가원에서의 조사 자료도 추상어휘에 의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를 오면서 힘들어하는 제가 아까 이제 초3이 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위가 중1이에요. 거기에 이제 분석을 보면 추상어휘,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단어도 영단어지만 영단어 전에 그 재고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말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게 결합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잘 해결이 되지 않죠. 그렇죠. 보통 학원을 보내도 어휘는 숙제로 내주잖아요. 맞아요. 사이드로. 네, 그냥 알아서 하는 네. 거고 정말 여기서 무너지는 게 되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이 전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영어는 영어대로 해야 되고 국어는 국어대로 해야 되는 정말 절박한 상황 같은데 영단어 자꾸 까먹나이 어떻게 외워야 되는 거죠? 일단 역설적이게도 매우 적은 개수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히려 영어 단어 때문에 영포자가 되거든요. 정말 터 나오죠. 해도 끝이 없고 이거 도대체 맞아요.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분석을 이미 수년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아이들 수능 때까지 몇 단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 다 조사를 해보고 근데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만 개도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는 그 어휘가 좀 줄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또 밑에 이제 써주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영원히 해야 될 것처럼 힘든가는 사실 머릿속에 남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로 시작하셔라. 그리고 나중에 많이 하더라도 굳이 10개 이상 넘어갈 일이 없어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기준인 거죠? 말씀하시는 사실 거.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만 시작을 했다면 계산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못 예, 믿으시겠다면 자 일단 교육부 필수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필수 단어가 3,000개가 있어요. 네. 초등은 800단어거든요. 1년은 365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하면 365개겠지만 네. 조금 더 양보를 해볼게요. 주말 쉬고 주말에는 그냥 복습 정도만 하고 네. 그다음에 빨간 날 다 쉰다고 계산을 해보면 얼추 365일 중에 240일 정도 될 겁니다. 그냥 일단 시작하는 한 해에는 그 정도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2개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2년 정도면 사실 해결이 되죠. 얼추 네. 800단어가. 그쵸? 그 800단어 안에는 정말 쉬운 단어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네. 그걸 빼놓고 하면 오히려 800단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3개가 되면 1년에 800단어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 교육비 필수 3,000단어 안에는 심화 영어 단어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것도 한 400단어 정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걸 계산했을 때 만약에 초3부터 그냥 정말 아주 쉬운 거, 너무 쉬운 거부터 하나씩 시작한다고 쳐서 계산을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한 5가지 올라가면 중3 전에 수능 영어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까지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시키는 학원을 저는 비추합니다. 애들이 질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실력이 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해외 캠프를 하는데 거기서 영단어만 외우게 시키는 캠프도 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눈으로 보이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억력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깜지 말씀하셨잖아요. 맞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어떻게 외우게 해야 돼요? 안 휘발되지 않게. 네, 저는 나노 학습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쪼개자는 거죠. 깜지라는 거는 보통 이렇잖아요. 이렇게 종이에 한 번 앉아가지고 몇 번 쓰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되게 바보 같은 방법이죠. 이건 장기적 기억으로 가는 메커니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딴 생각만 들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 단어 하나를
5분을 쓸 거라면 한 번에 5분을 깜지 쓰는 거는 최악의 방식이고 아. 그게 아니라 가능하면 좀 잘게 쪼개서 여러 번을 보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한테는 7번을 얘기를 해요. 7번 보는데 1분 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시작할 때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이 단어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해라가 1회독이에요. 첫 번째 보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심리적인, 그러니까 영어가 싫고 영단어 공부하는 게 싫은 아이들은 시작하기가 싫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뭐 3개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3개 중에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만 체크를 해봐도 근데 오늘 럭키하게 2개를 알아. 1개 지금 바로 끝낼걸요. 왜? 껌이네. 빨리 끝나고 놀아야지 이 심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뭐 10개까지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발을 좀 들이밀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심리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 여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싫은 거는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필터가 다 걸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학부모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게 애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에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면 맨 뒤로 계획을 민단 말이에요. 하기 싫으니까. 네. 그럼 항상 이건 안 해요. 시간이 지나가고 내일 하고 그럼 영원히 안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빨리 아는지 모르는지를 체크하자. 여기에 한번 발을 딱 들이밀면 이미 한번 봤잖아요. 네. 그 심리. 근데 하루에 내가 1개를 해야 되는데 아는지 모르는지 한 번을 쳐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주 보면, 두 번째도 보면 내가 요거 뜻이구나 한번 들어보고 여기 중에는 들어봐야 돼요. 소리 없는 영단어 공부하는 게 제일 최악이거든요. 듣고 같이 써보는 거. 근데 아직 쓰는 게 준비가 안 됐다면 많이 고 눈에 익히는 거.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한번 물어봐 주는 거죠. 이게 기억력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조차도 네. 정말 정말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팁을 좀 배우고 싶은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메스, 뭐 엉망이라는 단어를 애한테 외우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남는 거는 자기랑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일상생활과 연관이 있거나 사실 그런 단어라면 정말 내 방은 메스야. 그냥 그렇게만 해줘도 되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그거의 한국말 뜻 자체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본인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어보면 알아 뭐 이렇게만 네. 대답을 하거든요. 그럼 항상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봐. 뭔지. 엄마 아빠는 잘 모르겠으니까 엉망이라는 게 어떤 뜻이야? 라고 일단 영어 단어 이전에 우리말 뜻을 물어본다면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아는데 맞아. 설명을 못하겠어. 알아 근데.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그걸 바로 모른다고 한다. 와, 맞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정말 공감하는 게 영어 이전에 애초에 한국말 어휘도 안 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기 이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 매스에 대한 국어적 정의를 되게 쉽게 일단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문까지. 이제 인력은 지금 365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하루에 이제 한 페이지씩을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데이 1이 지금 AM이에요. 사실 이 AM이라는 게 어쨌든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그쵸. 네, 그쵸. 또 모른단 말이죠. 무슨 정확한 뜻인지 혹은 또 어떨 때 쓰는지. 그래서 아이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만약에 아침을 이렇게 잘 챙겨 먹는 집이라면 이제 식탁에다 이렇게 놓고 하나 정도면 소화 잘 되거든요. 그쵸. 한 번 정도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는 시간 사실 30초도 안 걸립니다. 맞아요. 네. 되게. 네, 나중에. 뭔가 남아야 되는데 복습할 수 있는 워크북도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3박자만 잘 맞춰지면 사실 아이들의 영단어의 습관이 사실 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신감이 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초등 때의 진도는 진도 자체보다는 영어 자체에 대해서 솔직히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하고 반대로 싫어하지 않게끔 얘기해 주시는 게 엄마표든 영어 코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했던 아이들도 다 무너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서 문법 공부하고 영어 문법을 너무 일찍 시작하고 영단어도 너무 많은 걸 하고 이런 게 절대 장기적으로 승산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근데 꼭 한두 명씩은 어떻게 해도 성공한 애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거는 애가 특이한 거예요. 애가 재능이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사례를 보고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시기에 맞는 딱딱 포인트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시기에 따라 달라요. 초등 때 해야 될 게 있고 고등학생이 되면 사실 영어 학습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수능이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상당히 높은 아이들은 2등급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영어 어휘에 자신이 생기면 영어 자체가 만만해져요. 할만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른 부분에 다 가죠. 왜냐면 제가 문법 학습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에서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초등인데 이제 문법 학습을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학년이 올라갔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문법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을 최소한 7, 80% 이상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게 뭐겠어요, 결국은? 어휘력이에요. 초등 영어 문장이 짧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결국 어휘만 알면 문장의 구조를 다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해결할 거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은 누가 봐도 영알못이야. 뭐 해외 경험도 없고 실제로도 영어를 잘 못하세요. 근데 아이는 너무 훌륭하게 영어를 하는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주시던가요? 네. 일단 부모님의 영어 실력과 아이의 영어 실력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잘하면 그래도 뭔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고 노출도 많이 해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영어를 많이 안다라는 게 오히려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를 잘하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못 만들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관련된 교수님, 네, 뭐 맞아요. 저자분, 뭐 제가 이제까지는 단 한 명도 내 자식 가르친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들조차도 마찬가지고. 이유가 뭐냐면 영어는 사실 가르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언어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어 속에 빠져야 되고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거쳐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러려면은 엄마가 가르친다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많은 티칭이나 노출이 가능할까? 아니라는 것과 오히려 티칭을 하면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쵸, 어려워지죠. 그리고 조금 우리 아이는 잘 듣는데요? 라고 하면 대부분 그냥 저학년이에요. 고학년 되면 말 안 듣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코칭해야 되는지만 아시면 얼마든지. 그래서 오히려 엄마 영어 못해, 그러니까 우리 누구가 좀 엄마한테 설명해줘, 이런 집에 영어 영재가 생깁니다. 오히려. 왜? 자신감 뿜뿜이잖아요. 엄마도 내가 엄마보다 잘하니까. 네, 배워온 거를 설명을 해줘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영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친구나 엄마 아빠를 가르쳐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언어잖아요. 의사소통 수단이잖아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고. 그러려면 어때요? 기가 살아야 돼요. 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마 모르는데 설명 좀 해줄래? 엄마한테 좀 읽어줄래? 이런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힘이 되죠. 실제로 EBS 등 방송에 나온 영어 영재들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이런 걸 갖고 있어.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동생한테 알려주고 막 알려줘요. 그러면서 본인은 더 좋아하게 되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말하고. 그래서 영알못이라고 하시더라도 전혀 기죽으실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영어에 기를 살릴 수 있는 좋은 환경만 세팅을 해주시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장님 오늘 따뜻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